평창올림픽 대표단이 참가를 했고, 그리고 3월 5일 날 정용 실장과 서원 원장이 평양을 특사로 방문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문구가 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이 열렸고,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최초로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잣대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9월 10일 평양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선언을 김정은 위원장하고 채택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뭐 명시적으로 조선노동당 중앙당사에서 부드럽고 그리고 우리는 핵무기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날 밤 또 5일 경기장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15만 평양 군중을 대상으로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아침에 만나서 회동을 했고, 우리 후손들에게 핵무기가 없고 평화가 지속되는 조국을 터전을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겠다는 연설을 했고, 15만 평양 군중이 엄청난 박수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즉, 북에서는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북한의 지도층 인사들하고 많은 논의를 하면서도 조건만 맞추면 얼마든지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우리 입장에서야 뭐 특히 미국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남북 관계 정상화시키고 우리 체제와 우리 국가의 위협을 가지 않으면 우리가 핵을 꼭 가질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묻지 않고, 우리가 아주 강경파라고 얘기하는 김영철 부위원장도 저에게 직접 그런 얘기를 했었고, 많은 지도급 인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야지 전에 고무된 마음으로 돌아왔었죠. 그런데 이제 사단은 어디에서 났냐면 2019년 2월 27, 28일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남측하고 얘기한 안을 들고 나왔어요. 만약 9.19 평양 선언을 보시면 거기 5조에 미국이 6월 12일 싱가포르 선언에 의거해서 북에 대한 적대적 의도와 정책을 해소하고 싱가포르 선언에 기초해서 우리에게 행동한다고 하면 우리는 영변에 있는 모든 핵시설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에 기초해갖고 미국이 2016년 10월 이후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제재 가하고 있는 6가지 제재, 그 제재라는 게 대부분 이제 민생과 민간 경제와 관련된 제재를 풀어달라. 그건 뭐 선의제품 봉제 수출 허용해달라, 수산물 수출 허용해달라, 그 다음에 석탄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원유와 정제 위에 지금 가하고 있는 수입 제한을 좀 늘려달라.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연결 있는 핵시설을 뭐 폐기할 용기가 있다고 얘기를 쭉 한 건데, 처음에는 첫날 27일 저녁에 김정은, 트럼프 두 분이 만찬할 때만 해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음날 28일은 단독 정상회담, 특히 확대 정상회담 할 때 미국의 입장이 달라져갖고, 어떤 미국 입장에서는 북이 모든 핵무기와 미사일, 화생무기를 모두 완전히 폐기를 하면은 북한 경제 발전 미래를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였고, 존 볼슨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 노란 봉투를 전달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어떻든 간에 썬딜, 부분적인 딜이라도 해서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갑자기 빅딜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노딜로 워싱턴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60일, 그러니까 67시간을 기차에 타고 와서 북한 주민들에게 엄청난 기대감을 줬는데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거든요. 아마 김정은이 가장 큰 외교적 실패가 된 거고, 국내 정치적 타격도 사실 적지 않게 컸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였어요.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였는데, 그 다음 우리 정부 입장에서 무척 노력을 했죠. 어떻게든 간에 상황을 이제 반전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서, 그래서 2022년 5월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 종전선언 얘기 다시 한번 해보자. 종전선언의 내용적인지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만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종전선언을 채택해서 그것을 비핵화, 협상의 어떤 물꼬를 틀때 활용을 하자. 그래서 한미 정상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얘기가 됐고, 그 당시 우리 외교부 차관하는 최정건 차관하고 웬디 슈만 국무부 장관 사이에 문건에 대한 합의까지 다 됐었어요. 근데 결국에 정권이 이제 끝물에 이렇게 오면서 미국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종전선언 채택이 무효가 됐죠.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하는 게 사실상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미사일 시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한 것보다는 윤석열 정부 1년에 북에서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 수가 더 많습니다. 1년에 지난 1년 동안 한 72발 정도 했었으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 68발 정도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에 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한 것보다 더 시험 발사를 많이 했죠. 근데 이게 서로 상호작용이 있는 거예요. 북한이 일방적으로 미사일 발사한 건 아니고 한미연합군사를 재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작년 9월 같은 경우는 참수 부대들이 참여하는 소위 특수전사령, 한미 특수전사령부가 참여하는 티크9 연습이라고 하는 게 적 지휘부 선멸하는, 북에서 우리 지금 보수 언론이 얘기하는 참수 작전이라는 걸 시작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9월 중순부터, 작년 9월 중순부터 10월 초순까지가 엄청나게 극복해서 민감한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결국 ICBM, 최근에는 화성 18, 고체를 사용한 탄도미사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고, 그 다음 단거리, 중거리, 중장거리 할 거 없이 여러 모든 형태의 미사일 시험 발사하고, 그 다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거든요. 그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딱 하나 남은 게 7차 핵실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 7차 핵실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볼 때 이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했는데 지금까지는 싱글 와이어, 그러니까 탄두가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건데 다 탄두로 들어가는 연습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 그걸 시험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작년 9월 8일 핵무장력에 관한 정책에 대한 법령을 채택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는 기존에는 북한이 소위 모든 no first use, 우리는 핵무기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가 핵공격을 받으면은 소위 보복 타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 입장이었는데, 작년 9월 8일 이후로 북한이 핵무기 교리가 두 가지로 바뀌어요. 하나는 우리가 꼭 핵무기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재래식 공격을 받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안보와 존의가 위협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걸 이제 김정은이가 제2의 사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똑같습니다. 푸틴이 사용하는 게 러시아의 안위가 위협을 받게 되면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no first use, 선제 불사용 원칙을 버리고 우리가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북한도 그걸 같이 따라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전술무기를 전방에 전진 배치했고 전술무기 부대를 창설했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화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엄청난 변화거든요. 북이 이제 핵무기를 과거에는 미국에게 자기가 핵공격을 당하면 사용하게 되는데 그걸 관계없이 우리의 그 안보가 위협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한반도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대응을 했느냐. 뭐 당연히 제일 먼저 한 게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연수 때 강도와 빈도를 증가시켜 나가는. 두 번째는 미국의 전략 무기를 전진 배치하도록 미국에 계속 소위 요구를 해요. 그리고 삼축체제라고 하는 것, 그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도 만들어준 거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해왔죠. 왜냐하면 2017년 북한이 상당히 고강도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필요하다고 삼축체제를 하는데 삼축체제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킬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북한이 우리에게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발사할 의도를 사전에 포착하게 되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북을 타격해서 원점 타격을 해갖고 북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뭐 현무2라든가 또는 우리가 지금 F-35 스텔트 전투기 같은 것을 획득한 게 그런 선제 타격용을 획득을. 두 번째로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북의 의도를 사전에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데 실패를 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미사일을 요격시키는 능력을 한국형 미사일 방어라고 해요. 그건 패트리엇 2, 패트리엇 3라고 하는 거고 지금 선두에 사드를 갖다 놓고 그걸 사용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천국 미사일 같은 걸 갖다 놓고서 북에서 쏘는 미사일을 우리가 요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격이 실패했을 때 그럼 우리가 아주 대규모 대량 응징 보복을 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게 현무5라고 해서 현무5가 우리가 개발한 탄도미사일 중에서 가장 최근에 완전히 개발은 안 됐습니다만 그 개발이 되면은 그걸 영어로 벙커버스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이제 그 타격을 하게 되면은 지하 100m까지 뚫고 들어가서 핵폭까지 그냥 재래식 북한이 파괴를 대단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북을 초토화시킬 때는 이런 상습체제를 강화시켜 나가죠. 그걸 하는 것 통해서 이제 뭐 있냐면 일부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년 동안 미국에서 사온 무기 액수가 18조면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사온 거의 5배입니다. 우리 지금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엄청난 양의 미국 무기를 사왔는데 그 대부분이 사실상 이 삼축체계에 의한 무기를 사온 거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특히 보수 진영에서 국민의힘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기존의 소위 재래식 군사적 억지와 확장 억지를 미치 못하겠다. 전술핵 재배치해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 전술핵 가진 것도 없고 전술핵 가지고는 오히려 한반도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 거부를 하니까 그러면 나토식 핵공유를 하자. 나토식 핵공유라는 건 뭐냐면요. 미국이 나토 회원국 아닙니까? 그럼 나토 회원국이 이제 어떤 걱정을 했냐면 특히 미국에 1960년 베를린 위기가 나오고 그랬었을 때 당시 이제 유럽 국가들은 소련에 대해서 핵무기 사용할 의지를 미국이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련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갖고 있잖아요. 그럼 베를린 때문에 워싱턴과 뉴욕을 희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재래식 무기 갖고 해결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다 미국이 못 믿겠다. 그때부터 논의해서 1965년에 나토 내에서 뉴클리어 플래닝 핵 기획 꾸미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미국이 핵무기 전략과 핵무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나토 국가들하고 서로 협의해 나가는 그 제도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지금도 미국이 지금 유럽 쪽에 갖고 있는 전술 핵무기가 한 250에서 300개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주로 6개 나토 국가, 그러니까 독일, 네덜란드, 터키, 이태리 이런 데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사용을 하는데 나토 회원국의 전투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중력탄을, 그래비티 밤이라고 해서 중력탄을 내보내는 건데 그래서
가령 독일에서 전술핵무기를 갖고 있다. 근데 그건 미국이 갖고 있는 건데 그걸 독일 전투기에 실어서 소위 투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걸 보통 핵공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핵무기에 대한 사용은 전략핵이든 전술핵이든 전부 다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 그리고 핵무기 관리는 미국 장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 사용하려면 디코딩, 암호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미국 대통령 통해서 전략사용과를 통해서 직접 받는 겁니다. 어떤 다른 국가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핵공유는 없지만은 그러나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는데 유럽 국가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전술 핵무기 한반도 재배치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자연히 이제 나토식 핵공유를 하자. 근데 그것도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게 그걸 하려고 미 상원에 비준을 받아요. 근데 미 상원에서 비준을 해줄 수가 없어요. 몇만한 수정안이라고 하는 수정안에 의해서 상당히 조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걸 하게 되면 나토 핵국들은 미국의 핵 전략과 핵 기획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공유를 다른 국가들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거부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전술핵 재배치도 안 되고 핵공유도 안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엄격한 얘기에서 지난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가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해서 그 확장 억지를 강화시켰다라고 하는 게 핵공유와 유사한 방향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나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식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대강으로 그게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 정부의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윤 대통령 스스로가 얘기하는 건데, 자, 서해 북방 한계산 쪽에서 북측 함정하고 붙었다. 끝까지 쫓아가서 섬멸시키라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에요. 지시고. 지금 하는 거 보면 모두 일방적 지시만 하잖아요. 협의 과정이 없어. 그러면 자, 우리가 상상을 해보죠. 자, 북한 경비정 불법적으로 하는 중국 어선을 쫓다가 NLL 난방을 왔다. 그러면 우리 한국 해군 경비정이 쫓아가서 포사격을 한다. 그리고 끝까지 심지어 NLL을 넘어서서 북한령에 들어가서 가장 북한 함정 경비정을 이제 공격을 했다. 그럼 뭐 장사권부터 해군까지 깔려져 있는 게 해안포인데 해안포 갖고 우리 해군 함정을 얼마든지 그 침몰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다. 그럼 북한의 해안포가 우리 한국 해군 함정을 공격했다. 그럼 우린 자연히 수원 오산에 있는 F-15, F-35 이 전투기 뜨게 될 거예요. 그럼 그쪽에 원점 타격을 할 거예요. 그럼 북에서 갖고 있는 장사포 같은 거 갖고 뭐 조준할 필요도 없게 하는 수는 없죠. 뭐 경기, 인천, 서울에 2천만 이상의 인구가 있는데 아무 데나 쓰면 되는데 그럼 확정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상황이 왔었을 때 평양하고 소통 채널이 있어야 돼요. 핫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핫라인 다 끊어졌어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AP통신하고 인터뷰하면서 금년 초에 아직 북한하고 소통 채널이 없다. 그럼 북한하고 소통 채널이 측면은 뭐냐? 정상간 핫라인. 그거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게 과거 청와대하고 조선노동당 중앙당사 사이에 연결된 핫라인인데 그 작동이 안 돼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국정원하고 북한의 통일전선부 사이는 핫라인인데 그것도 작동을 안 돼요. 세 번째는 우리 통일부가 북한의 조평통하고 소통을 하는 탐정연락사무실인데 북한이 전화를 받지 않아요. 네 번째로는 서해 비무장지대 동해에 있는 군사통신선인데 그것도 작동하잖아요. 지금 유일하게 작동하는 게 유엔군사령부가 북한 측하고 하는 건데 그건 휴전협정에 따라서 소위 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것만이 작동하는데 그것도 북측에 잘 응하지는 않지만 쉽게 유일한 거예요. 그럼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북측하고 소통하는 채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걱정이에요. 그럼 과거에는 미국에도 미국이 유엔 채널이라든가 좀 직접적으로 북한하고 채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도 좀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개입을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한미가 지금 똘똘 뭉쳐서 반중 태도로 나가는데 중국이 협력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 서해, 동해 그런 비무장지대 우발적인 군사 충돌이 나서 에스컬레이션 확전이 났을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기제가 지금 없다는 데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지금 계속 우리는 뭐 강한 힘을 가져서 힘을 통해서 평화를 추진한다. 그리고 우리가 강하면 북한이 결국에 우리 앞에 무릎 꿇고 나오거나 아니면 북한 내부에 분기가 올 것이라고 하는 지금 이런 생각만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놓은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참 제가 볼 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이 양반이 어떻게 정리되느냐면 그냥 1월 7일 날 외교부 국방부 그 합동 보고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건 제가 직접 읽을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무슨 종전선언이네 하는 상대방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는 지속하지 않는 가짜 평화라고 단정을 하면서 가짜 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그 나라의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인류 사회에 이바지했다. 이건 완전 가짜 뉴스입니다. 여기서 우선 북의 선의에 의존한 평화라고 하는 건 없었고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종전선언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가 너무 심하니까 이걸 풀어나가려고 하면 기본적인 게 첫째 긴장을 방어하고 두 번째 신뢰를 구축하고 세 번째는 지금 남북이 전쟁 상태에 있으니까 그걸 어떤 상징적 정치적으로 종식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물론 현 정부는 뭐 보수분들 의식을 해서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러면 그 과도기적인 시간 내에서는 정전협정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유엔군 사령부를 유지한다. 이게 우리 현 정부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구도였고 미국도 거기 동일해서 그래서 한미가 공동으로 종전선언에서 합의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2021년 8월 말에 사실상 종전선언의 기본 문화에 대해서 합의까지 했어요. 그 미국도 동의한 종전선언이 가짜 평화라고 얘기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황당한 주장은 이겁니다. 지난 6월 15일 한미연합사력훈련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압도적인 힘만이 적에게 구걸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힘만이 진짜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거 뭐 이따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평화는 결국에 뭐냐? 전쟁을 통한 승리 후에 오는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진짜 평화일지 이것도 의심이 나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28일 자유통일명 창립 기념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옵설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전 정부 때부터. 그런데 이 논리에 따르면은 종전선언과 한반도 한국적인 평화체제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은 바꾼 국가 세력이에요. 이런 황당한 주장은 우리가 어떻게 수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평화론이야말로 가짜 평화론이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화를 본하는 한반도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특히 마지막 구절에서 유엔사 해체를 노래 부르고 다니고 불러다닌다라고 하는 이런 평화 세력들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사실관계가 틀린 게
지난 정부에서 종전선언되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 상징적인 선언으로서 그걸 계기로 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푸는데 돌파구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70년대 전쟁을 끝내야 되는 게 모든 국민이 소망이고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켜 나가자. 전환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유엔사는 유지한다. 이게 기본적인 구도예요. 그러니까 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인 사람이 종전선언을 읽어보지 못한 거예요. 뭐 특정 언론만 보고 그 언론에 나오는 걸 갖고서 또는 보수 유튜브 얘기만 듣고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은 나를 팔아먹는 북한의 적화 통일에 수용하는 이런 정책이라고 아마 들어서 그런지 그래서 그걸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 제가 하는 게 결국에 유엔군 사용과 해체가 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우리 무방비 상태가 되고 북은 그러면 우리에 대해서 전면적인 침공을 하고 우리는 북한에 의한 무력 통일의 희생양이 될 거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게 정말 어느 쪽 시기의 인식인지 그게 우리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있을 때는 그게 얼마나 정말 시대착오적이고 안타까운 일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뭐 선제 타격론, 전쟁 불사론, 한미동맹 강화, 그 다음 한미 상급 군사공조 이런 것들이 윤석열 평화론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데 그거 갖고 한국의 평화가 올까요? 한반도의 평화가 올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평화론이야말로 가짜 평화론이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평화론이 진짜 평화론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럼 진짜 평화로 가기 위해서 뭘 필요한가? 저는 10가지의 중요한 어떤 그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인간 중심의 평화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이 지금 얘기하는 건 중세 유럽의 봉건 영국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진위 결정을 하는 절대 왕정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국민이 안위를 생각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생각하는 데는 전쟁 얘기 함부로 얘기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